시조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조 공부하고 시조 창작하는 문무학입니다. 2016년부터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출판사하고 우리 사회가 독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독서 아카데미를 개설했어요. 책을 읽고 토론하고 석평을 쓰는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 작품을 지금 제가 한 12권째를 읽고 있는데,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에 이미 번역되어 있는 책이 17권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책이 아주 얇고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 의외로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이 요새 굉장히 중요한 제 일과인데, 그 저작물 중에 칼 같은 글쓰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프레데리코 이브 자네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메일 대담이에요. 이메일로 주고받아서 얘기 나눈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에요. 그 칼 같은 글쓰기라고 하니까 뭐 말이 참 좀 섬찟하기까지도 한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글쓰기는 칼 같은 것이 해야 된다. 칼로 베는 듯이 정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걸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칼 같은 글쓰기 그리고 시조는? 이라고 붙여놓고 한참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아니 에르노라고 하는 수상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은 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삶의 경험과 시조 또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고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정말 솔직한 것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낱말, 콧, 가나다라 마바사, 이 세 권의 시집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한글을 소재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창작 배경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2005년에 제가 이제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 대구 문인협회장 선거에 나가서 일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나를 당황하게 하는 문장을 만나게 됐어요. 문무학, 너 이제 끝났어. 문협회장 하면서 작품 쓰겠어? 이런 야유 같은 문장을 인터넷에서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작품도 잘 쓰고 문협회장도 잘하는 그런 한 전범 만들어 볼게. 그런 작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이제 시나 시조가 왜 읽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보자. 지금까지 그냥 시조 시인들이 그냥 자기 작품 쓰고 자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독자들을 향해서 독자에게 읽히는 시조를 쓰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처럼 시조를 써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이제 검토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조가 어렵다, 재미없다, 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쉽고 재미있는 시 쓰면은 읽어줄 것인가? 이거 한번 시험해보자. 자, 그러면 처음에 쉬운 시조, 재미있는 시조는 그 소재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겠느냐,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늘 말하고 사는데 이 말 가지고 시작하면 어떨까? 그것도 재미있는 말을 가지고 시조를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재미있는 말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로 쓸 수 있는 재미있는 말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말 61편, 품사 9편, 문장부호 11편, 이렇게 시를 써서 묶어낸 시집이 낱말인데요. 그 낱말이라는 시집의 서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나은 것도 없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요만큼이라도 살아왔는가. 그걸 돌아보니까 순전히 한글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순전히 한글 덕분이에요. 한글 아는 그것만으로 먹고 산 거예요. 그럼 한글 아는 거 그것만으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한글에 대해서 그 빚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신세만 지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낱말을 가지고 좀 시를 쓰자. 근데 낱말을 가지고 시를 쓰면은 쉽다는 거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고, 재밌다는 것도 어느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예술이 안 된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예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를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술의 옷을 입히자. 이렇게 이제 고민해서 만든 것이 낱말이라고 하는 시집.
시집입니다. 낱말이라는 시집은 지금까지 내가 낸 9권의 시집 속에서 나를 가장 많이 격려해 준 시집, 시설을 열심히 쓰라고 용기를 준 시집, 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낱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헛글자, 우리말 중에서도 헛글자를 가지고 시를 써도 되겠다 이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헛글자를 가지고 단음절 글자 헛을 가지고 쓰면은 시조의 단장, 종작만으로 쓰면 어떨까? 이거 재밌겠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자. 그런데 다 아시지만 이 헛글자가 대단히 힘이 세요. 헛글자가 힘이 세다는 말은 의미가 깊고 넓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요한 것은 모두 헛글자로 되어 있어요. 몸자도 그렇죠. 몸을 구성하는 피, 살, 뼈, 얼굴, 눈, 귀, 코, 입, 목, 배, 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헛글자는 어머니 글자라고 나는 말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파생어를 만들어요. 한 글자에서. 예를 들어 눈을 하나 예를 들면은 눈부터 뭐 눈썹, 눈날, 눈꺼풀 뭐 눈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20여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히 힘이 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열심히 그 헛글자를 찾고 있는데 오토 야스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긴 단어는 나만의 지표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그때 그래 맞아 내가 무릎을 막 치면서 이 말 맞아 막 이랬어. 그리고 H. 제임스가 또 그런 말을 했다면 간결한 것은 예술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다. 두 마디에 내가 완전 신뢰하게 되죠. 이거 대단히 재밌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 36개의 혼말을 찾아내고 자연에서 36개의 혼말을 찾아내고 그 다음 우리 문화에서 36개의 혼말을 찾아서 108편을 가지고 시를 써서 실었거든요. 왜 또 하필이면 108편을 실었느냐 고백컨대 제 욕심인데 우리 한국 현대시조의 첫자리에 놓이는 최남선의 108분내가 108편 아니냐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호치라고 하는 시집은 한 시인이 시집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시름이라고 하는 시름 모든 시름을 다 담은 거예요. 책을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시가 짧으니까 소재도 작고 시가 짧으니까 작게 만들자 그런 원칙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시집이라고 하는 나오는 책은 왜 판형이 고정되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판형이 달라질 수도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호츠를 8꼬박이 11cm 아주 작은 손바닥에 들어가는 시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말이죠 다문화 가족이 100만이 넘는다 뭐 200만이 가까웠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국력도 상징하고 뭐 K-팝을 비롯해서 K-컬처가 상당히 세계화되고 있는 판국에 시조가 세계의 문화에 대한민국의 문화로 소개되어야 되었는데 뭐 그런 어렴풋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걸 또 영역을 해서 시자 영역을 하면은 작은 책이 얇기만 한 것이 아니고 두껍기도 하니까 보기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힘들게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힘든 만큼 저로서는 또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 책이 세계 4대 국제도서전에 출품이 됐어요. 7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전 국제도서전, 베이징 국제도서전, 일본 동경 국제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 이렇게 출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 팔리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좋은 일만 있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이 납품을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국립도서관이 이랬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조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뭐 시조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셔서 어떤 잡지에 내가 작품을 보냈더만은 이 시조 작품 실을 수 없다고 통보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잡지에서는 아예 그 호시라고 쓰는 거 말고 다른 작품을 보내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 속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시조 잡지가 품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도 저는 모두 다가 그렇게 단장 시조라고 하는 거, 헛장 시조라고 하는 걸 쓰자는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고 시조 형식 활용을 극대화하자. 단장이라고 하고 절장이라고 하고 제 용어로는 헛장이다 헛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시조 종장으로만 쓰는 시조도 시조 형식을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데 적절한 주제나 소재가 있다면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본류인 단시조도 쓰고, 그보다 더 큰 주제가 되면 연시조로도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누구보다도 시조의 본류는 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걸 뭐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인데, 그걸 내가 버리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는 거, 그걸 좀 밝혀두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자모잖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대한민국 문화계를 살펴봐도 한글 자모를 가지고 춤을 추기도 했고, 패션 디자이너들이 패션에 이용하기도 했고, 그림 그리는 그 말도 필요도 없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시조 쪽에서는 한글 자모를 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생각이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일 내가 하라고 안 했구나. 참 고맙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한글 자모가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역사적 요구인데 이걸 잘못하면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나서 약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또 마침 용기를 주는 말을 만나게 됐어요. 1993년에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누구의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토니 모리슨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당신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 작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읽고 나서 그래, 나는 한글 자모시가 읽고 싶어. 한글 자모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일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썼는데, 그 열심이란 말이 그냥 열심히 내가 막 억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게 굉장히 집중되고 사명감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정성 들여서 시집을 만들어 갔고, 그 한 해 동안에 2019년 그 무렵에 55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그 작품을 1년 동안 모두 잡지에 다 발표를 하고 책을 만들었죠. 2020년에. 그것이 대단히 위대한 작품집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글 자모를 가지고 시를 썼다. 이건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로서 보람이 있었던 일은 한글 학회가 그걸 알고 그의 한글날에 나를 표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 엉터리 없는 작업을 하진 않았구나. 그런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한글을 소재로 한 우리말에 관한 작품들을 꾸준히 쓰려 나갈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면은 이게 완전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런 의미에서만 내가 한글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조에서 재미를 찾고, 재미만 찾아서 안 되니까 의미를 입혀야 된다.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고, 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전부 다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낱말 가지고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 앞으로도 더욱더 낱말에 좀 치중하는 그런 시를 쓰게 될 것입니다. 시조 공부는 외람스럽지만 독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원을 찾자면은, 시골에서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한글 읽기 시작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새끼 장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시면서 글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2학년, 5학년, 6학년을 함께 담임하신 이지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일기쓰기를 지독하게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동치쓰기를 늘 숙제를 내주셔서 그 숙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시조는 그야말로 좀 독학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섭작한다고 시고 시조고 그런 구분 없이 글을 쓴다고 쓰면은 그게 시조에 많이 가까웠던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를 처음부터 쓴 적이 없어요. 시조로 자연스럽게 돌입했다. 그런데 시조 공부는 이우종 시인이 한국 현대 시조시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그 책이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현대 시조의 개설이라고 해서 이 시조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 현대 시조 작품 해설은 이 굉장한 보물 같다고 생각하는데, 천암선 이강수에서부터 1960년대 박재두 선생까지 작품 123편 작품을 싣고 그 작품을 쭉 해설한 책이에요. 그거 굉장한 공부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사실 공부를 했고, 또 한 가지는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샘터, 여성동화, 중앙일보 이런 데서 아마추어 시조 쓰는 사람들이 작품을 보내면 그 중에서 뽑아서 책에 싣고 신문에 실어주고 하면서 선자들이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상옥, 정완영, 박재삼 이런 선생님들께서
주신 말씀들 그게 참 진짜 금쪽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책으로 맺어진 인연이 그 참 묘하다 싶은데 이우종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시조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문단 활동을 시작한 월간문학 신인 작품상 당선될 때 이우종 선생님이 심사를 하셨어요. 김어수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심사를 하셔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상식 때 뭐 얼굴 뵙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시골 살고 서울 살고 하시니까 뵐 기회도 없고 해서 그냥 배움도 받지 못하고 지났는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유동문학상이라고 하는 문학상을 제정했어요. 그 첫 번째 제가 수상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책으로 맺어진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이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당선할 때 심사 소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내는데 구슬땀을 흘려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구슬땀을 안 흘려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지금 단적으로 그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시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조는 다 말해버릴 수 없는, 그래서 다 말해버리면 너무나 싱거워지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의미 있는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금방 말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평생을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조 형식은 3장6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 알려진 사실이고 거기에 한두 글자를 우리가 가감할 수 있으니까 시조의 형식은 형식이되 열린 형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형식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형식을 지키면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말을 뽑아내고 액기수만 뽑아낸다. 알곡만 추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조의 형식은 그 알곡을 추려서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조의 내용에 관해서는 무엇은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이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가 시대가 생산해낸 모든 말들을 모든 사고들을 모든 생각들을 시조에 다 담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조가 형식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사상과 감정을 제대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그는 정말 시조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시조를 알면은 그런 걱정 조금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사람들이 문학은 예술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조에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접근해보면 한 번만이라도 시조 강의를 들으시고 시조에 대한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시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어서 좋은 시조를 감상하고 좋은 시조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낱말에 집중하면서 시조를 쓰는 데는 두 가지의 기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가 호모 사피엔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호모 파베르,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요한 하이징어가 말하는 놀이하는 인간으로까지 이렇게 변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낱말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 데는 바로 이 요한 하이징어의 호모 루덴스에 기댄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 책을 보면은 언어의 노래, 언어 놀이에 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하고 있고 실제로 프랑스 시인 그 발레리가 했던 말처럼 말을 갖고 노는 행위가 시를 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을 갖고 노는 행위가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재미를 생산할 수 있고 의미를 심을 수 있다. 이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런 이제 호모르덴스라고 하는 것에 기댄 것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건 좀 외람되기도 하고 금방지기도 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르틴 하이데크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제가 패러디해서 이런 말을 만들었죠. 낱말은 시대의 집이다. 낱말은 시대의 집인데, 낱말이 붕괴되면 시대가 사라진다.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낱말이 시적 주제로 삼는 제 뚜렷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세 가지의 명제가 있는데, 첫째는 낱말이 시대를 이끌고 시대는 낱말로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대의 변화는 낱말을 통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가장 예민하게
감각하는 것이 바로 낱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낱말을 따라가면 시대가 보입니다. 그런 말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언론에서나 전문가 집단에서나 쓰는 말로 로미어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미어 든다. 로미어 든다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로봇에 익숙해진다, 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게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말은 과학자가 만든 말이 아니고 체코의 카렐 차페크라고 하는 사람이 RUR이라고 하는 그 시적 작품에서 로봇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희곡 작품에서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는데 우리는 100년이 지난 지금 로봇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낱말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렇게 시대와 늘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로미어 든다라고 하는 말을 외래가 되기도 할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이제 많이 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대를 쫓아가면 말이 보이고 말이 시대를 선도한다,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조의 시자가 글귀 시가 아니고 떼시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낱말에 대해서 더 집중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낱말에 더 집중하고 낱말을 더 깊이 파들어가면은 낱말 속에서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시대 속에서 낱말이 정리되는 그런 희열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거기 매달린 이유가 됩니다. 애송시가 내 나름대로 몇 편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쉽고 또 많이 알려진 시로 내가 낱말 새로 읽기 13번째로 쓴 그 바다라고 하는 작품 낭송하였습니다.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이 내가 나이 들고 직장생활을 하고 어른이 됐을 때 늘 부탁하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다 그 말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쉽게 쉬운 것,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 제가 목적하는 바를 시에 심고자 하는 세 가지를 비교적 안배한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나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전 뒤적거리기를 많이 합니다. 사전을 뒤적거리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사전을 뒤적거리다 보면 정말 새로운 낱말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앞뒤를 살펴보면 비슷한 말과 또는 반대말이나 또 분명한 말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서 그 습작기나 그 작품 생활 초기에는 이 작품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 좀 덜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엉뚱한 책 읽기도 하고, 최근에 와서는 많이 긋습니다. 긋는 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긋기에 관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긋는 속도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속도가 같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건전하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그러면서 시를 생각하고 안 풀리던 시가 그때 하나 풀리면은 정말 대단히 행복해지죠. 그래서 많이 그렇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동화천이 있는데 제일 내가 인상 깊은 것이 뭐냐면 청둥오리가 물가에 막 나와서 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내 말 들어주지도 않지만 오리야 불러도 보고 어떠냐 저떠냐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동화천 그 천변 걷는 걸 갖다가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천천학교라고. 우리가 천천히 걸으러 갈 때 내가 걸으러 간다 얘기를 안 하고 내 천천학교 간다, 그렇게 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시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시조가 좀 더 눈을 크게 떠야 된다.
시조는 시조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시조가 경쟁해야 될 것은 시고 문학이지, 시조가 경쟁하는 것은 별로 매력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조가 머물러야 할 곳은 시조가 아니라 문학이어야 되고, 더 나가서 예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 시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조단을 이끄는 사람들이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시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야 된다. 시조판에서 복작될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좀 말하고 싶고,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 제가 그 대구에서 대구 시조 시인협회장, 대구 문인협회장, 대구 애송회장, 대구 문화재단 대표까지 다 거쳤어요. 제가 시조협회장 할 땐 시조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학만 보이고 예술만 보이고 그러다가 문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게 펴서 눈을 멀리 뜨고 크게 좀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것이 우리 시조단에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조를 가지고 시조 속에서 복작되지 말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예술을 향해서 시조를 펼칠 것이 아니라 예술을 펼쳐야 시조의 길이 밝아질 것이다. 제가 힘이 없지만은 난 우리 말을 통해서 예술의 길로 진정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시조, 나라는 집, 그 집의 주춧돌입니다. 나는 시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시조는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난 시조가 문무학이라는 집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권의 한글 관련 시집에 이어서 지금은 뜻밖의 낱말이라고 하는 연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또 시집 한 권 분량이 돼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시집으로 묶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동시조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0년대 내가 등단하기 전부터 동시조를 썼고, 그 당시에 그 광주에 있던 그 동시조 문학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신인상을 받고 하기도 그랬는데, 동시조를 그동안 상당히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 책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시조집 한 권 좀 묶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출판사정이 워낙 안 좋다고 해서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후배 시인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시조를 잘 써서 드릴 말씀 별로 없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꼭 민족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삶의 품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온 시조 몇 편쯤은 외울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시조는 읽기만 하면 저절로 외워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조를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읽는 것이 첫째다. 근데 시조는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이 아름다워서 우리 몸과도 아주 친해요. 형식이 아름다워서 나는 친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름다워서 친해지면은 읽다 보면은 충분히 많이 읽으면 시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정 그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조를 읽어라.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시조 몇 편은 외울 수 있는 국민이 돼야 우리가 문화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품격 있는 국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보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시조 쓰는 사람들 모두 다가 시조 튜브를 구독해야 됩니다. 시조를 옛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술적이 아니다. 나는 문학적이 아니다. 이런 쪽에서 멀리 두지 말고 한 걸음 가까이, 한 걸음만 더 다가서 보면은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대의 변화인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소득과 연결되어서 시대의 흐름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소득이면 1만 불 시대는 그걸 성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을 움직여서 먹고 살던 시대예요. 소득이 2만 불은 기술의 시대입니다. 기술의 시대는 머리의 시대예요. 머리를 굴려서 공장을 굴리는 거, 그게 2만 불 시대예요. 3만 불 시대는 문화거든요. 우리 가슴을 싸늘하게 식어버린 인간의 가슴을 덮이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다. 그럼 4만 불 시대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약 3,700불을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닥치게 될 4만 불 시대는 무엇이 돈이 되느냐? 품격이 돈이 된다.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가 돈이 된, 품격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특히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면은 시조 한두 편쯤은 외울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